안녕하세요. 생성형 AI 대표적으로 챗GPT를 직장은 물론 학교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쓰고 계신데요. 어떻게 쓰이는지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챗 GPT는 거의 고유 명사처럼 사용되지만 각 단어별로 뜻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챗 GPT 얘기하면서 같이 많이 거론되는 거대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 약자로 LLM이라고 하는 것, 또 최근 챗GPT의 생성형 모델하고 추론형 모델이 있는데 두 개 간의 차이점, 그리고 챗GPT의 메모리 기능이 무엇인지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는 챗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의 약자입니다. 챗은 대화라는 뜻이고요. 제너러티브는 생성한다는 뜻. 여기서는 글, 그림 등의 컨텐츠를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프리트레인드는 미리 훈련된 의 뜻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시켜 놓은 인공지능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인데요. 이것은 딥러닝 모델 구조의 일종입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인데요. 다음 장에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딥러닝 모델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인체 순환계 그림인데요. 혈액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혈액이 인체 장기를 돌면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딥러닝 모델이란 데이터 입력부터 출력까지의 흐름을 나타내는 수식과 알고리즘들의 연결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사진에서 물체를 인식하는 딥러닝 모델의 구조, 즉 입력 데이터부터 출력까지 어떻게 데이터가 흘러가고 각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딥러닝 모델은 그 용도와 역할에 따라서 많은 종류가 존재합니다. 트랜스포머는 이러한 딥러닝 모델 중에 하나로 2017년에 개발되었습니다. 이때 목적은 인간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포머 구조가 발표된 후 다른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비유하자면 국 같은 것을 끓일 때 별로 맛이 없는 경우에 라면 스프를 넣으면 갑자기 맛이 좋아지는 것처럼 이전에 하기 어려웠던 일들도 트랜스포머를 넣어서 처리하면 아주 잘 되기 시작해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원래 인간 언어 처리용이었는데 사진, 인식, 비디오 생성, 심지어 3차원 모형까지 생성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은 트랜스포머의 구조입니다. 챗 GPT는 이러한 트랜스포머를 주요 구성품으로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트랜스포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대 언어 모델, 영어로는 라지 랭귀지 모델, 약자로는 LLM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은 인간 언어, 이것을 자연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자연어의 이해와 생성에 특화된 딥러닝 모델을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라지가 붙은 이유는 이 모델을 실행시킬 때 필요한 메모리가 크기 때문에 붙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모델이라 할지라도 2GB, 큰 것은 1TB의 메모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LLM들은 앞서 설명드린 트랜스포머를 주요 구성 요소로 하여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LLM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챗 GPT입니다. 즉, 챗 GPT는 LLM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LLM 모델들을 가지고 있고 이를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공개하기도 합니다.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에서 만든 라마가 있고요. 구글은 제미나이, 우리나라 기업 LG에서 만든 엑사원이라는 모델도 있고 또 우리나라 한국 업스테이지에서 만든 솔라,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 등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 LLM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딥식, 중국 알리바바의 QN 등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LLM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어떤 것이 좋은지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것을 사람들이 선호할까요? 이러한 LLM 간의 비교를 대규모 사용자 참여를 통해서 시행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미 lmarena.ai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LLM들에 대해서 블라인드 A/B 테스트를 통해 LLM 간의 순위를 결정합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사용자가 질문 프롬프트를 제출하면 이 사이트는 랜덤으로 2개의 LLM을 고르고 답변을 생성합니다. 사용자는 어느 LLM의 답변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즉 블라인드 상태에서 2개의 답변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A와 B 중 하나를 선택하는 A/B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용자들의 선호도 답변을 기반으로 LLM들 간의 순위가 결정됩니다. 이 화면은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본 상황입니다. 저는 LLM이 무엇인지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 라는 질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느 LLM 답변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하단에는 제가 선호하는 것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똑같다, 또는 둘 다 별로야 등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2025년 1월달 순위를 보면 250만 번의 A/B 테스트 결과 구글의 제미나이와 오픈 AI의 챗 GPT가 공동 1등입니다. 그리고 7위에 중국의 딥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딥식 충격이 뉴스를 통해 알려진 것이 25년 1월 20일쯤입니다. 사용자들은 그 전에 이미 딥식의 답변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xAI가 만든 그록이라는 LLM이 11여건에 걸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년 3월 순위를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좌측은 1월 순위이고 우측이 3월 순위입니다. 1월 달에 11위권에 턱걸이하고 있던 그록이 1위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LLM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챗 GPT와 제미나이는 여전히 상위권입니다. 딥식은 한 단계 올라선 6위권이고요. 10위권 내에 또 다른 중국 LLM 모델인 QN이 들어선 것을 보면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챗 GPT 기능 중에서 생성 모델과 추론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챗GPT 4.5는 생성 모델입니다. 사람처럼 그럴듯한 글이나 그림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특화된 모델입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반면에 5.1과 5.3 계열 모델은 논리적 추론에 강점이 있습니다. 생성형 모델보다 좀 더 긴 입력 프롬프트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무래도 답변이 나올 때까지 좀 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생성형 모델과 추론형 모델의 차이를 간단한 예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익숙한 논리 퍼즐 문제입니다. 농부가 보트 한 대를 이용해서 늑대, 염소, 양배추를 강 건너편으로 이동시키는 문제입니다. 보트에는 농부가 한 번에 한 개의 물건만을 싣고 건너편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 없이 물건들만 남겨져서는 안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늑대와 염소만 남겨두면 늑대가 염소를 해칠 수 있으니 그렇게 두면 안 되고요. 염소와 양배추만 남겨두면 염소가 양배추를 먹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 순서를 보면 농부가 염소만 데리고 강 건너로 이동합니다. 이때는 늑대와 양배추만 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돌아온 농부는 이번에는 늑대를 데리고 강 건너로 갔다가 염소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늑대와 염소를 두면 안 되니까요. 그 이후에는 양배추를 가져다 두고 마지막으로 염소를 데리고 건너면 됩니다. 이 문제를 4.5 모델과 5.5 모델에 각각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얻은 답안을 보면 둘 다 정답입니다. 4.5 모델이 생성형 모델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문제점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포즈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염소를 한 마리에서 2마리로 늘렸고 나머지 상황이나 조건은 동일합니다.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남겨진 물건 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뀐 문제에 대한 스크립트는 이렇습니다. 빨간 글씨와 같이 염소 2마리라고 표시했습니다. 4 모델은 이 문제를 푸는 순서를 내놓았지만 틀린 답입니다.
O1 모델은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하며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합니다. 최근에 4.5 모델 역시 생성형 모델이라서 틀린 답을 내놓았고요. O3 계열 모델들은 추론 모델답게 정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예제를 통해 생성 모델은 그럴듯하게 말은 만들어내지만 논리적 오류를 검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챗 GPT의 메모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챗 GPT에 입력되는 프롬프트들은 기억되고 이를 통해 챗 GPT는 사용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의 품질을 높이는 데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채식주의자인 것 같으면 메뉴 추천 등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죠. 메모리에 저장되는 내용들은 챗GPT가 스스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챗GPT가 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프롬프트 창에 직접 물어보는 방법과 설정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에서는 프롬프트 창을 열고 나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해줘 라고 하면 그림과 같이 사용자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바를 보여줍니다. 그간 사용자가 보냈던 프롬프트 내용들을 기반으로 사용자에 대한 정보들을 조각 퍼즐 맞추듯 모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설정 메뉴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설정 메뉴로 들어가셔서 개인 맞춤 설정 그리고 관리 버튼을 누르면 메모리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물론 메모리 내용을 지울 수 있는 버튼도 제공을 합니다. 메모리 기능이 편리하고 답변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 메모리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어서 한계가 있고요.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 정보에 대한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정치 성향, 선호도, 건강 상태 및 병력에 대한 것들이 프롬프트에 포함되었을 경우에 이러한 정보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여건에 보면 이러한 메모리 정보를 오픈 AI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노출에 예민하다면 메모리 기능을 꺼놓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끈다고 해서 안전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생들은 챗GPT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그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학생들은 건설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에 대비한 예상 문제 도출에 사용하는 예입니다. 교수님의 PDF 강의록을 챗GPT에 업로드하고 예상 문제를 뽑아달라고 합니다. 특히 세밀한 디테일에 관한 함정 문제를 내실 수도 있는 교수님의 출제 스타일까지 프롬프트에 포함시킵니다. 여기에 챗GPT는 이런 교수님이 내실 만한 함정 문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하는 방법은 좋은 것 같습니다. 강의록을 무조건 읽는 것보다는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넓혀간다는 점에서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혼자 공부할 때는 예상 문제 뽑기가 쉽지 않은데 챗GPT가 이런 문제를 뽑아준다면 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공학 계열 4학년 학생들 중에서 특히 성적 상위권에 속하는 학생들이 챗 GPT에 대해 가진 생각입니다. 이 학생은 파이썬 언어로 딥러닝 모델 개발을 하면서 챗 GPT를 사용했습니다. 이 학생이 꼽은 장점은 이전에는 코드 작성할 때 구글링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를 챗 GPT가 해줄 수 있어서 작업 속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또한 딥러닝 모델 구조 변경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구조 구현에 따른 어려움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학생의 챗GPT를 코딩에 활용한 경험담입니다. 이 학생은 팀 작업을 하면서 팀원이 작성한 코드를 이해하는데 챗GPT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챗GPT는 코드 작성도 잘하지만 코드에 대한 설명도 잘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챗GPT가 작성한 코드에 오류가 있었고 이를 챗GPT를 이용해서 수정할 수 있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학생은 이런 챗GPT 한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프로그래밍 지식을 빠르게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았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어 공부 활용한 사례입니다. 아마 졸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인증 조건의 하나로 일정 취득 점수 이상의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할 겁니다. 토익이나 토플 같은 시험 성적 외에도 오픽이라는 시험 점수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이 시험은 구술 시험인데요. 영어 질문에 대해서 영어로 구술 답변을 하는 방식입니다. 시험 준비 기간 대비 오픽 시험의 점수 획득 가성비가 좋아서 토익이나 토플보다 선호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오픽 대비 모의 시험 준비로 챗 GPT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프롬프트에 보면 답변에 대한 점수 평가, 개선점, 그리고 어떤 질문을 요구하는지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응용해서 과거 원어민 전화 영어 회화로 공부하던 방식 대신에 챗 GPT로 회화를 공부하는 직장인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컴퓨터 공학 계열 학생들이 챗 GPT에 대해 갖는 생각들을 모아보면 고학년일수록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챗 GPT 활용은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도 개발자들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5원, 5.3 계열 모델의 프로그래밍 성능이 4.5나 4.5보다 더 좋다고 느끼는데 이런 모델들의 경우 사용 쿼터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생들은 요금제에 따른 쿼터 제한에 의해 격차가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합니다. 컴퓨터 공학 계열 대학생들이 챗GPT에 대해 느끼는 생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개발자 자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챗GPT의 프로그래밍 능력이 대학을 갓 졸업한 주니어 개발자 수준은 되기에 학생들 입장에서 아예 진입 기회도 갖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와 로봇 확산이 어려운 육체노동 직업을 고려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도배, 장판, 타일 붙이기, 인테리어 작업 등인 것 같은데요. 다들 그 직업을 생각하고 있으니 거기는 이미 레드오션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챗 GPT로 과제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작성하긴 했으나 자기 실력이 아닌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기초 실력 없이 모래성을 쌓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챗 GPT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은 과도기라서 각자 방법론을 잘 만들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 때문에 숙제에 있어서 부정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25년 3월 15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숙제를 하고 그 결과 좋은 성적을 취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사들은 숙제 채점을 할 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성적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이제 숙제가 홈워크, 즉 집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쿨워크, 교사가 지켜보는 학교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학생들 나름대로 불만과 불안이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서 숙제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자기 실력을 쌓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성형 AI 도움받는 것을 자제하기도 하지만 친구들이 생성형 AI로 쉽게 성적을 받는 것을 보면 또다시 유혹에 빠진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성형 AI를 사용했을 때 탐지가 가능할까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서는 챗GPT가 생성한 내용인지를 가려내는 기술을 이미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공개 중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사용자들에게 탐지 기술이 있더라도 여전히 챗 GPT를 이용할 것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30% 정도가 다른 서비스, 즉 탐지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로 옮기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기술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탐지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텍스트 워터마크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생성형 AI가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단어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생성하는데 다음에 나올 단어는 그 앞에 나온 단어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앞의 단어들에 따라서 다음번 단어의 확률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텍스트 워터마크 기술은 이 다음 단어 확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확률이 낮은 단어를 일부러 선택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확률상 안 나올 것 같은 단어가 포함된 문장들을 찾아서 감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워터마크는 사진이나 동영상에 포함된 저작권자의 로고나 표식을 의미하는데요. 텍스트 워터마크는 생성된 문장에 확률적으로 특이한 단어를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통합니다. 미국 유타 대학의 정치과학과 교수는 손수 워터마크 기술을 이용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장문 숙제를 MS 워드 같은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해서 배포하는데요. 그 숙제 내용에 사람이 알아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아주 작은 폰트로 참고 문헌으로 영화 배트맨을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배트맨이 숙제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데도 말이죠. 숙제를 그대로 복사해서 챗 GPT의 프롬프트에 붙여넣는 과정에서 이 작은 폰트의 글씨가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물에는 당연히 배트맨 참고 문헌이 들어갔고요. 이제 교수는 생성형 AI를 부정 이용한 학생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참고 문헌에 배트맨이 있는지만 가려내면 됩니다. 소위 핸드메이드 텍스트 워터마킹 기술입니다. 그런데 텍스트 워터마킹 기술은 쉽게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워터마킹이 포함된 문장을 구글 번역기로 다른 언어로 번역했다가 번역된 문장을 다시 번역기로 원래 언어로 되돌리면 워터마킹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창과 방패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지하는 방법이 나오면 그것을 우회하는 방법이 나올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이런 창과 방패 싸움의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Turnitin 이라는 서비스는 과제나 논문 표절 여부를 판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가 최근 생성형 AI 문장을 85%의 정확도로 감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기사를 작성하는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 성능 검증을 요청했는데 답변치 않았다고 하네요. 또 다른 감지 서비스인 펜그램 랩스는 월스트리트에 검증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고등학교 9학년 수준의 에세이 숙제 윌리엄 골딘 작가의 파리 대왕 관련한 논평을 챗 GPT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물을 펜그램 랩 서비스에 넣으니 생성형 AI 결과물로 올바르게 판정했다고 합니다. 일단 방패가 이겼습니다. 이때 이를 뚫을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humanizeai.pro라는 서비스는 생성형 AI 결과물을 사람이 쓴 것처럼 문체를 바꿔주는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챗 GPT 결과물을 이 서비스를 통해서 변형시킨 후 다시 펜그램 랩에다가 제출했더니 fully human written, 즉 사람이 쓴 것으로 판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표절 여부 판정이 많이 쓰이는 카피킬러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근 GPT 킬러를 내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GPT를 죽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기도 하고 과연 죽일 수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직접 검증해 봤습니다. GPT 킬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간단한 에세이 작성을 해봤습니다. AI로 인한 프로그래머 일자리 감소에 대한 글을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참고 문헌 등 근거 자료를 포함해서 1000자 정도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생성 결과를 GPT 킬러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GPT 작성 의심 영역이 0으로 나옵니다. GPT 킬러는 이름만 무시무시 했었네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학교 교육에 생성형 AI가 들어오면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19세기 대학 체제에서 20세기에 교육받은 대학 교수가 21세기 미래 학생들을 가르치는 상황에서 삐걱대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생성형 AI는 이러한 비판의 강도와 예리함을 좀 더 강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도록 교육받는 기회와 방법론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